네, 반갑습니다. 이제 2027학년도를 대비한 전공 내용학 기본과 심화가 결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공 내용학 개강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재를 아마 먼저 보시면 이제 1권 교재는 생화학 그리고 세포생물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화학은 생물의 전반적으로 다 곳곳에 퍼져 있는 부분들이라서 임용 기출문항 중심으로 토픽을 뽑아서 정리한 내용이고, 세포생물학은 실제 세포생물학 세포학과 관련된 내용들만 이제 수록을 했습니다. 나머지 다른 기타 이론서들과 비교했을 때 빠진 부분들은 다른 강론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총 4권이 발간될 예정입니다. 총 4권을 다 보시면 그 어느 곳곳에 다 내용이 포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부분들은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더 드리기로 하고, 자, 생화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명분자의 기본 원리라고 나오는데요. 토픽 1번이 생물학 학습을 위한 기초화학 상식이라고 했는데, 상식이라고 적은 건 실제 이제 임용고사에서 상식을 내진 않겠죠.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내다 보니까,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개념이 2개 나오는데, 이 2개의 개념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가 전자친화체,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친액체입니다. 친화체는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전자체라고도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볼 때 전자친화체, 즉 친전자체는 기억을 해 두실 게 전자쌍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받는 것. 그리고 친핵체라고 불러요. 친핵체는 전자쌍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 산소가 있고 수소, 즉 수산기, 하이드록시기, OH기가 붙어 있는 어떤 물질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물질을 결합을 시키는데, 보통 여기에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작용기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OH기 수산기와 여기에 보면 역시 수산기에 H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뜯어볼 필요가 있어요.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어떻게 구성이 될 수 있냐면, R1이 있고 여기에 보면 산소인데, 산소의 원자과 전자를 고려하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여기 H를 제가 그냥 아래쪽에 이렇게 표기상 옮겨 적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같은 걸 2번 적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이 있고, 나머지 구조는 동일하니까 제가 생략을 조금 할게요. 없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가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H, 즉 정확히 말하면 H 플러스와 여기에 수산기가 결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두 양성자와 수산기의 결합으로 물이 한 분자 빠져나갈 겁니다.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면서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결과를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작용기가 뒤에 나오긴 나오지만 이 작용기의 이름이 뭐죠? 에스테르기 됐나요? 그래서 에스테르 결합을 만들게 된다. 그때
예를 들어서 이 산소는 뭘로 작용하냐면 친액체로 작용합니다. 전자쌍을 제공하는 것들.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아닙니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에요. 됐나요? 이건 앞서 말씀드린 전자체로 작용해요. 그래서 전자쌍을 제공하는 것, 전자쌍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입니다. 일반적인 생화학에서 친전자체는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다 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외워야 되는 것들은 아니고 이런 전자를 받는다, 준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히 적은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디귿에 보면 전자친화체를 공격하여 새 결합이 형성된다, 재배열된다 라는 건 한 번 더 쭉 밑줄을 그으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부분에 이 내용들, 부분 전하의 의미는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분 전하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플러스나 마이너스 전하를 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결합상으로 공유 결합입니다. 공유 결합은 전자쌍을 공유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전자쌍을 공유하는 원자가 전기 음성도가 달라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전자 밀도, 즉 이 공유한 전자를 조금 더 자기 쪽으로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끌어갔을 때 끌어간 쪽이 델타 마이너스가 되고 반대쪽이 델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겨나는 것들을 부분 전하라고 한다. 그리고 아래쪽에 부분 전하는 수소 결합, 이온 쌍극자 상호작용 등 약한 결합을 유도하여 생체 기능, 접힘이나 결합의 특이성을 만들어주는 주된 역할을 한다. 됐나요? 그 교재의 내용을 최대한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웬만하면 100%는 아닌데 넘겨야 될 건 넘기고 좀 같이 읽어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꼼꼼히 읽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앞서 극성 결합과 그리고 전기 음성도인데 여기서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건 전기 음성도만 한번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다. 됐나요? 근데 전기 음성도 화학이면 너무 중요하고 임용고사에도 바로 묻겠죠. 근데 생물학에서는 전기 음성도 자체를 묻진 않아요. 그래서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다. 전기 음성도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원자가 결합 전자쌍, 공유 전자쌍이죠. 이걸 끌어당기는 경향, 그 세기의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클수록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 그 말은 두 원자가 공유한 전자가 있는데 이 공유한 전자를 만약에 A라는 원자가 너무 강하게 끌어당기면 훨씬 더 A 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부분 전하가 더 크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뭐가 돼버린다라고 하냐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는, 사실은 이온 결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자가 가버렸으니까요.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전기음성 차이가 커질수록 결합은 더 극성이 되고 매우 크면 이온성 결합의 성격을 가진다. 이온 결합과 같다. 왜? 전자가 그냥 한 원자로 이동해 버렸기 때문에. 되겠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몇 가지 엄청나게 많아요. 이건 기억을 해두는 게 좋아요. 수소는 전기음성도까지 외우면 좋은데 그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생물학에서는. 그런데 수소, 그리고 다음으로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우리가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플로린이라는 것들,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정도는 알아두자. 플로린은 예를 들어서 4.0의 값을 가집니다. 원소, 원자들 중에서 가장 큰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2.1이 되고요.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값이 2.1이 된다. 탄소, 질소, 산소는 값들을 매기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0.5씩 이제 더해가면 돼요. 근데 여기 2.0이라 보면 2.5, 얘는 3.0, 그리고 3.5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의 경량성 정도만 알면 되겠다. 되겠나요? 경량성 정도만 알면 되겠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생체에서 중요한 결합 극성의 얘는 뭐냐? 보통 산소와 수소, 질소와 수소, 그리고 탄소와 산소, 그 다음에 탄소와 산소인데 이중결합이 있는 것들이 명칭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작용기 같이 이야기할 때는 뭐 카르보닐기 또는 카보닐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알아두시고 나중에 카보닐기는 따로 이야기 드려서 생물체의 중간에 위치할 때 위치에 따라서 케톤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됐나요? 탄수화물 할 때 위쪽에 알데하이드에서도 뭐 일부는 이중결합이 존재합니다. 알데하이드에서. 됐죠? 그래서 뒤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여기에서 수소결합의 핵심 기반이 된다. 전기염성도 차이입니다. 그리고 수소를 중심으로 전기염성도 차이에 의해서 결합되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 탄소와 산소는 단백질 핵산의 결합 특이성에 크게 기여한다라는 거고, 아래쪽에 핵심이라고 정리된 게 있을 거예요. 핵심이라든지 중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은 정리의 내용이라서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분자 간 상호작용 약한 결합이라고 했는데, 됐나요? 분자 간 상호작용 약한 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약한 결합은 비공유성 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에서 약한 결합과 강한 결합들을 나누거든요. 근데 여기 생물학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공유결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공유성 결합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에 네 가지가 나올 건데, 네 가지를 먼저 밑줄 치면 수소결합이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온 상호작용이라는 거, 소수성 상호작용,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반데르발스 포스라는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이 있습니다. 일단 네 가지로 정리가 되고요. 꼭 나머지 것들도 언급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단백질에서나 아니면 DNA에서나 핵산에서 되게 많이 언급이 될 건데, 그 의미 정도는 기억해 둬야 됩니다. 여기에 내용들은 한 번쯤은 물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화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단답형으로 수소결합 또는 이온결합 정도로는 충분히 한 번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다. 됐어요. 앞서 나온 전자친화체, 친액체 이런 것들은 묻기는 거의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분자 간 상호작용, 수소결합 충분히 쓸 수 있고요. 이온결합 충분히, 소수성 상호작용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다. 수소결합은 앞서 말씀드린 전기염성도가 큰 산소나 질소 등이 수소와 결합한다. 전기염성도의 차이를 통해서 결합이 이어지는 것들을 수소결합이라고 한다. 근데 어쨌든지 공유를 하는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비공유성 상호작용이다. 수소결합. 수소결합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게 뭐냐면 물이죠, 물. 수소결합은 물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데, 물 하면 또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비열이 따라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비열이죠. 높은 비열. 그러면 생물 내에서는 높은 비열을 가지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또 따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분자 구조 안정성에 관여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수소결합은 염기 간의 결합,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실 거니까 아데닌과 티민 사이에는 이중 수소결합이 존재하죠. 그리고 구아닌과
시토신, 사이토신 사이에는 3중 수소결합이 존재한다. 단백질의 2차 구조, 계속 오늘 단백질까지도 쭉쭉 나갈 거니까 단백질을 보면 1차 구조는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서, 그리고 2차 구조는 당연히 펩타이드 결합에 작용기간에 수소결합이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알파나선, 베타 병풍 또는 베타 턴 회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 수소결합이 존재하는구나. 수소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큰 산소나 질소와의 상호작용, 결합이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온 상호작용입니다. 그 뒤에 이온 쌍극자 상호작용인데 화학에서는 쌍극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생물학에서는 쌍극자를 쓸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이다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쌍극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예전에는 화학원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다른 이제 제목이 바뀌었으니까요, 화학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와 관련된 것들은 이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꼭 쌍극자라는 게 알고 싶으면 그 화학의 교과를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생물학에서는 이온 상호작용, 이온 결합과 관련된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온 결합 또는 이온 쌍은 전자를 띤 종사의 정전기적 인력,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죠, 보통. 됐나요? 단백질과 DNA가 결합한다든지, 제일 대표적인 게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결합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의 정전기적 인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번에 나오는 유전상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데 컴마 뒤에 부분은 기억해 두세요. 이런 이온 상호작용, 이온 결합이 단백질 내부 그리고 막 근처 등에서 여전히 강력한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단백질의 내부에서도 단백질의 입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온성 상호작용이 일어나는데, 특히나 막의 외부와 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중요한 게 이 이온 상호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하면 사실은 이야기는 엄청 많이 들어볼 거예요. 앞으로도 한 10번은 듣지 않겠습니까? 소수성 상호작용, 소수성 작용 엄청 많이 들어볼 텐데, 실제 만약에 누군가에게 소수성 상호작용을 정의해 보세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이제 머뭇머뭇 할 수밖에 없죠. 소수성 상호작용은 보통 볼 때 정의를 그렇게 막 외우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쉽게 생각하면 뭐냐 하면, 소수성이라는 말은 이게 100% 똑같은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사용하는 것들이 거의 지용성의 개념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상을 해볼 때 물에 이제 기름을 이렇게 뿌려둔다 보면 이 기름들은 물과의 결합을 이제 배척하기 때문에 기름끼리 이렇게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들 작용기가 물과 섞이지 않으려 하여 서로 뭉치는 경향, 그러니까 물과 기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발력에 의해서 서로 뭉치는 경향을 소수성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사실은 이건 결합이라기보다는 어떤 수소결합처럼 산소와 수소, 그 다음에 질소와 수소 결합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엔트로피 배열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원동력으로 이해한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밀려서 붙은 느낌 정도로 이해한다. 결합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생체 내에서 소수성 상호작용의 예시적인 걸 보면 기본적으로 인지질 이중청 있죠. 그래서 인지질 이중청을 형성된다. 인지질을 뿌려버렸을 때 이중청, 즉 리포솜을 형성하든 미셸을 형성하든 이런 구조가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단백질 접힘에서 비극성 장기로 내부에 모여 코어가 된다. 접힘에서
이의 소수성끼리 모인다. 즉 아미노산도 소수성 아미노산이 있고 친수성 아미노산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들을 내부의 코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 번째 나오는 게 반데르발스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반데르발스 포스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예를 들어서 인터랙션이라고 해서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뭐냐 하면 순간적인 전자분포예요. 전자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자에서 전자는 궤도를 따라 돌고 있죠. 이 순간적인 전자분포가 한쪽에 몰린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순간적인 전자분포의 변동으로 생기는 정전기적 약한 인력을 뭐라 부르냐면 통틀어서 반데르발스 포스, 가장 상위 개념이 반데르발스 포스예요. 그러면 상위 개념이라면 하위 개념도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하위 개념으로는 화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 보는 런던 포스라는 그릇도 있어요. 런던은 영국 런던의 똑같은 표기 방법이에요. 그래서 런던 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쌍극자, 유도 쌍극자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반데르발스 포스가 가장 상위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네 가지를 기억하시되 그 중에서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이 네 가지 중에서는 1번, 2번, 3번 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반데르발스 포스를 답으로 쓰거나 실제 막 다룰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계속 반복돼서 나올 거다. 꼭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물, 이온, 산, 염기의 완충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1번 있는 거 있죠. 1번의 물의 특성과 생체 기능인데 물의 특성과 생체 기능은 딱 그 물만 가지고 나왔을 때는 한 번 나온 것 같아요. 아주 예전에 한 번 물만. 지금은 물만 가지고 나오진 않죠. 기본적으로 물은 극성분자이다. 그리고 수소결합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다 수소결합으로 이어져 있죠. 그리고 물의 기능으로 보면 사실은 용질을 용해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열을 완충시킨다는 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열을 완충시킨다. 즉 체온 유지에 관여하게 된다. 됐나요? 그리고 생체 반응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 장이 된다. 라는 것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아래쪽으로 바로 보면 물의 이온화인데 실제 자꾸 화학과 비교를 하게 되는데 물은 어떻게 이온화되냐 하면 우리가 보통 물이 나누어질 때 이온으로 나누어질 때 이렇게 씁니다. 그냥 수소와 수산화 이온으로 나눠진다. 개수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H3O+ 이걸 하이드로뮴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이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생체 내에서 볼 때 하이드로뮴 이온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여기에 물 분자가 우리가 보통 나누어질 때 H+가 아니라 H3O+, 우리는 이걸 그냥 H+ 이렇게 쓰죠. 이건 알고만 있으세요. 앞으로 고민을 했는데 많은 고민은 아니지만 이 형태로 제가 안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로 쓰는 게 그게 정답이다가 아니고 그게 맞는 거예요. 표기가. 그런데 이 형태로 쓰면 나중에 이해가 조금 이렇게 안 되는 경우 또 복잡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친숙한 H+로 전부 다 이끌어 나갈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왜 전공서적이나 다른 곳에 보니까 하이드로뮴 이온으로 표기했는데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는 H+로 왜 쓰지? 라고 보면 이걸 같게 제가 H+로 쉽게 쓴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물 속에, 그러니까 물만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보면 H2O 상태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가 하는 자동 이온화 상태. 그때 존재하는 건 수소 이온이 존재하는 게 아니다. 하이드로뮴 이온이 존재하는 거다. 이걸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두 개는 알아두세요. 2번과 3번은 반드시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 pH다
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여기 pA라는 pH가 들어갔다. P가 붙어버리면 즉 로그 값의 농도예요. 단 마이너스 로그 값. 그래서 pH다. 그러면 수소이온의 농도 로그 값입니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 근데 마이너스 값이다. 마이너스 로그 그 이온의 농도. 됐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pKa 산해리상수가 나올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pKa라는 말, 그럼 Ka가 이것처럼 작용할 때 pKa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로그의 Ka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pH의 정의는 알아두시고, 그리고 산과 염기의 정의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아레니우스의 산과 염기의 정의, 그 다음에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과 염기의 정의, 그리고 또 있는 게 루이스의 산과 염기의 정의. 됐나요? 이것들을 지금 뭐 다 저희가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볼 때, 브랜스테드 로리를 볼 때 산은 H 플러스를 주는 놈. 됐나요? 그래서 뭐라 표기하냐면 H 플러스 주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염기는 H 플러스의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H 플러스를 받는다라고 해서 받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이 내용들은 반드시 정의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약산과 약염기 완충용액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 약산과 약염기보다는 pKa 완충용액을 중심으로 이건 사실은 앞에 토픽들이 있었죠. 토픽 1번, 뭐 상식, 토픽 2번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제가 별표 친 예는 무조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내용들. 됐나요? 그러니까 기출 중심에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거. 제가 인강 듣는 선생님은 제가 모르니까 호통을 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직강 듣는 선생님은 나중에 문제풀이라든지 어디에서 그 모의고사 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표기한 것들은 반드시 문제를 2번 이상은 보실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이걸 이제 틀리면 실제 호통은 안 치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아우 이렇게 호통을 칠 수 있습니다. 꼭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알겠죠? 기출문항도 100% 관련이 있고 나올 확률도 꽤 높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됐죠? 지금까지 쭉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하나씩 이야기들을 해보면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인 수소를 줄 수 있는 것들. 됐나요? 그래서 뭐 H 수소와 A 분자가 붙은 겁니다. 그래서 약산인 HA가 해리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그 물의 물이 해리되듯이 기본적으로 HA가 뭐 양성자와 뭐 음전하로 나눠지는데 요거 한 번만 더 적을게요. 실제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했어요. 알겠죠? 실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있는 물질은 바로 안 나눠져요. 화합물은.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은 물과 생체내니까 물과 반응하게 되고요. 이것들이 나눠지는데 O 플러스와 A 마이너스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원식인데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쓸 거라고요. 됐나요? 이렇게까지 하면 괜히 조금 더 복잡해져요. 됐나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기에 보면 KA죠. KA. 됐습니까? KA는 뭐라 부르냐면 산평형상수. 됐나요? 보통 우리가 화학평형산수를 EQ라는 약자를 써서 쓰거든요. 저건 산평형상수. 됐나요? 그래서 이 내용들
평형상수를 KA라고 한다. 그러면 애시드이기 때문에 보통 A를 쓰는데 KB도 있어요. 됐나요? 그거는 뭐 어떤 거요? 베이스라서 염기 평형상수인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 평형상수만 하시면 그건 반대고 염기를 낼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기존의 출제나 앞으로의 출제를 보더라도 산 평형상수에서 출제할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H 플러스를 보느냐 OH 마이너스를 보느냐의 차이예요. 그냥 딱 반대예요. 이유만. 그래서 산 평형상수인 KA와 그리고 pKa는 아까 pH 할 때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pKa라는 건 마이너스 로그의 KA 값이 된다. 됐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약산이 이렇게 해리 반응을 보일 때 됐나요? KA를 어떻게 구하느냐라고 보면 KA는 즉 여기에 있는 것들은 반응물이고 생성물이죠. 그래서 반응물 분의 생성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요 부분들을 나중에 모든 유도의 시작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반응에서 한번 똑같지만 한 번 더 적어 보면 산 평형상수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반응물 분의 생성물의 농도 됐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의를 한다. 그때 여기에 있는 이제 pKa는 여기에 마이너스 로그 KA에 대한 값이라고 했잖아요. 됐습니까? 근데 음수라는 걸 좀 잘 기억해 두세요. 마이너스가 붙었다라는 걸. 그렇게 되면 pKa, 산평형상수에서 뭐 마이너스 로그를 붙인 값, pKa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pKa가 작다라는 건 pKa가 작다라는 건 KA, 로그 KA가 어떻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거죠. 요거에서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작다라는 건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0에서부터 마이너스 1 이렇게 내려가면 작다라는 건 뭐냐 하면 더 수직선의 왼쪽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작아지는 거죠. 그럼 그 숫자의 값은 마이너스 10, 20 숫자의 값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pKa가 작을수록 다르게 말하면 뭐가 크다고요? KA가 클수록 되겠나요? 뭐한 산이다? 더 강한 산이다. 됐어요? 그럼 KA가 여기서 크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크다라는 건 그냥 분모 분자로만 보세요. 크다라는 건 해리가 잘 된다. 빠르게 된다라는 거죠. 되겠어요? 분자가 더 크다. 해리가 빠르게 된다. 그 말은 여기에서 뭐 H 플러스를 빠르게 내어놓는 산이 된다. 주계가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H 플러스를 더 잘 내어놓음의 의미입니다. 더 강한 산이라는 건 뭐 H 플러스를 음에 대한 의미죠. 됐나요? 이것들 이 의미다. 그러니까 여기서 pKa를 가지고 얘가 더 강산이냐 상대적으로 약한 산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죠. 됐나요? 화학 반응식에서는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건 뭐가 우세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반응이 굉장히 우세하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알겠죠? 혹시 이건 제가 뭐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데 보통 여기에서 유도하는 건 뭐냐면 평형상수라고 해서 그냥 빠르게 이건 뭐 필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으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일반적인 화학 반응식의 평형상수랑 그 다음에 KA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이 내용을 곱해버리면 이게 나중에 이렇게 돼요. 똑같은 식인데 그냥 한번 풀어서 적으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 약산이냐 강산이냐를 단순히 판단한다. 판단하기 위한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위한 KA, pKa 됐나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 3평형상수에 대해서. 근데 이것만으로는 이제 평가에는 안 나와요. 기본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고 여기에 나오는 버퍼라고 부르는 완충용의 버퍼 솔루션을 보면서 뭐 핸더슨 하셀바르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 완충용액은 버퍼 또는 버퍼 솔루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버퍼라는 건 뭐냐면 약산과 그 짝염기 됐나요? 약산과 짝염기 됐어요. 아니면 뭐 반대로 하면 약염기와 그 짝산이겠죠. 됐나요? 함께 존재하여 이것들이 함께 존재하여 pH 변화를 잘 일어나지 않게 하는 용액.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H 플러스를 주면 또는 OH 마이너스를 주면 뭐 짝산 그 염기가 있기 때문에 받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또는 내어놓거나 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H 플러스가 들어오든 OH 마이너스가 들어오든 그것들에 대한 뭐 변동이 거의 없는 용액이죠. 그래서 작동 원리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H 플러스 산이 들어오면 누가 받는 거예요? 여기에 A 마이너스가 받아서 HA를 만들고 pH에 영향을 안 미치기 위해서 염기가 들어오면 HA가 H 플러스를 제공해서 A 마이너스를 만든다. 이것들이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구간 내에서 그것들을 완충 용액이라고 부르고 이건 필수 암기죠. 됐나요? 물론 유도를 하셔도 됩니다. 쭉 유도를 하셔도 되는데 유도를 한다라는 건 저기에 산평형상수 있죠. 됐습니까? 산평형상수를 가지고 로그 값들을 붙여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산평형상수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요거에서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여기에서 뭐 하느냐? 다음에 H 플러스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버려요. 됐어요? H 플러스를 중심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건 뒤집어져서 들어가겠죠. 이 부분과 이 부분은 되겠나요?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에 A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됐습니까? 그때 이제 마이너스 로고 값들을 양변에 취해 주는 거죠. 되겠어요? 마이너스 로고 값들을 양변에 취해 주면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의 농도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는 로그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죠. 됐나요? 로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건 여기는 곱입니다. 알겠죠? 곱이니까 곱은 로그에서 뭐가 된다고요? 합이 된다고요. 됐어요? 로그에서 합이 된다. 그러면 이거 전체를 마이너스 시킬 때 보면 여기에 마이너스 이거 전체를 시키면 뭐가 하나 나올 거라고 여기에서 요거부터 빼면 아이고 A가 하나 빠져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그럼 곱은 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뭐 하고 싶다고요? 여기에 보면 요렇게 해서 이걸 뒤집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대로 적으면 요렇게 되는데 이 값들은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앞에 나왔지만
pH가 되고 이 값은 pKa가 되겠죠. 됐나요? 근데 여기에 그 마이너스인데 여기에 있는 분모 분자를 바꿔버리면 됐나요? 이 분수 로그 값에서 바꿔버리면 플러스가 되면서 반대로 HA분의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아래쪽 HA를 보통 뭐라 부르냐면 짝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HA를 짝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걸 짝염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짝산과 짝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나요? 이렇게 식이 나온 거, 요거 있죠. 마이너스 로그 이제 여기부터네요. pH는 pKa 더하기 로그의 짝산분의 짝염기라고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핸더슨 하셀바리식 이름은 뭐 하셀바흐, 하셀발휘 뭐 다양하게 씁니다. 핸더슨 하셀바리식은 어쨌든 유도 과정을 다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결과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바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로그의 짝산분의 짝염기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러면 완충 용액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pH 변화가 뭐 적다, 없는 것들. 그러면 완충 능력, 완충 용액의 완충 능력이 크다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짝산과 짝염기가 농도가 사실은 그냥 같을 때, 여기는 뭐 비슷할 때 이런 겁니다. 비슷할 때 뭐가 된다고요? 그때 pH는 pKa 부분에서 같다. 그러니까 두 개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물결 유사하다 했지만 짝산과 짝염기의 농도가 같이 구성되어 있을 때 pH가 pKa와 같게 된다. 그 부분에서 완충 효과가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됐나요? 항상 드리는 예제인데 이 핸더슨 하셀바리식을 바탕으로 이 예제를 하나 제가 던져 드립니다. 됐나요? 일반적으로 우리 생체 내에 이렇게 CH3COOH라는 아세트산이에요. 됐습니까? 아세트산이다. 아세트산이 존재한다. 됐습니까? 이때 pKa의 값이 4.8이에요. 예제를 하나 적어두시고 풀어보세요. pKa가 4.8 그리고 세포질의 pH가 7.2예요. 됐나요? 7.2 됐나요? 뭐 7이라 해도 되고 7.2라 해도 되고 실제 7.4라 해도 되고 뭐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될 때 됐나요? 이렇게 될 때 궁금한 건 뭐냐면 짝산과 짝염기의 농도 그러니까 1대 뭐 얼마냐라는 것들이죠. 하나 비교해서 짝산과 짝염기의 농도를 한번 구해 보시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그렇다면 체내의 이 상태일 때 체내의 주된 상태는 짝산의 상태로 있겠느냐 짝염기의 상태로 있겠느냐 라는 것들 그건 농도만 구하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 그리고 짝산이냐 짝염기 어떤 형태가 주된 형태로 몸에 있겠는가 라는 것들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죠. 정답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뭐 정답을 다음 주에 공개하는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금세 이게 그대로 넣어서 한번 풀어보시면 뭐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뭡니까? CH3COOH가 있고요. 그 다음에 H가 떨어져 나가면 CH3COO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짝산 짝염기로 한번 구해 보셔라 되겠습니까? 내용을 보셔라 라는 거. 그래서 이 핸더슨 하셀바리식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 아스피린인가요? 그 비슷하게 해서 문제가 한번 또 기출도 되었죠. 그래서 또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어느 부분이라든지 그렇게 잘 정리해 두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생명체의 화학 반응이라고 해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이제 있어요. 됐나요? 산화 환원 반응이 존재한다. 이건 지워버립시다. 그렇게 됐나요? 지워버립시다. 자, 정의 보면 산화는 뭐 전자, 즉 수소를 잃는 과정, 잃었다라는 거고, 환원은 전자를 얻는 과정이에요. 됐나요? 나중에 광합성이나 예를 들어서 특히 광합성 그리고 세포호흡 등에서 산화, 환원을 이야기할 때는 빠르게 이해되는 게 좋습니다. 아, 산화되었구나, 환원되었구나, 그 환제, 산화제 이런 것들을 빠르게 구분할수록 좋다. 그 전체 반응식에 뭐 산화제가 뭐냐, 환원제가 뭐냐, 가장 강력한 산화하는 제가 뭐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고, 생체에서는 산소의 유무보다 뭐 전자 이동이 핵심이다. 왜 이 말을 했냐면 기본적으로 화학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산화, 산소와의 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서는 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전자가 뭐 전자를 받고 주고, 전자에 대한 이동, 전자는 수소 이동의 이동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보통 꼭 기억 하나 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이런 물질이 있었어요. A 물질이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조효소가 또 바뀌어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B가 H가 되는 과정. 됐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과정 AH가 A가 되는 과정은 산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과정은 환원. 여기도 산화와 환원의 형태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전자, 수소의 이동을 본다면, 전자, 수소의 이동을 본다면 이런 과정이 될 수 있겠죠. 됐습니까? 색을 한번 과감하게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된다라는 거. 이건 보통 일반 생물학 책에서 조효소를 매개해서 산화하는 과정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 걸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생체 의미에서는 뭐 호흡이나 광합성, 그리고 특히나 여기에 있는 조효소들에 대한 이야기, 보조인자가 전자 운반을 담당할 때 받고 넘겨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산화하는만 정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파트에서는. 아래쪽에서는 이제 탄소, 우리 유기체잖아요. 그래서 유기화학, 기본적으로 탄소 골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탄소 결합, 결합의 이제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종류들을 볼 거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탄소 결합의 중요한 것들은 첫 번째, 길이입니다. 다양한 길이. 그래서 두 개가 결합할 수도 있고요. 뭐 세 개, 네 개 길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다양한 길이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건 이겁니다. 가지칠 수 있다. 됐나요? 가지친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뭘 가질 수 있다고요? 이중결합을 가질 수 있다. 이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의 이야기할
이야기 나올 때 굉장히 많이 언급되는 것들, 그리고 이런 환영구조,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런 탄소, 이런 기본 골격들은 생물체의 대사 경로에서 보통 중간체 생성에 필수적이다. 아주 중요한 거고, 그리고 카본일기,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죠? 카본일기는 탄소에 산소가 이중결합되어 있는 형태. 카본일기에 탄소는 전자 친화성이 커서 뭘로 주로 작용한다고요? 친액체의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됐나요? 요것들 아까 앞에 카본일기 이야기한 겁니다. 이 내용들은 참고만 하세요. 이게 막 뭐 4가지를 쓰세요, 탄소골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라라는 것들이고, 자, 다음은 작용기 전이 반응과 에너지 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반응도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반응. 뭐 포스포릴 트랜스퍼라고 했는데 보통 반응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반응이 있는데 그 중에서 키나제 그룹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인상기 전이 반응인데 생물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기본적인 생물이 뭔가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건 대부분, 절대적이진 않지만 대부분 인상기의 이동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져요. 인상기는 음전하죠. 음전화가 단백질에 결합되면 음전화 때문에 결합이 이루어지던 반발이 일어나요. 그러면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그에 따른 추가적인 물질 대사 내용들이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상기 전이 반응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산기라는 것들이 음전화, 전하를 띠고 있고 이것들이 붙고 떨어짐에 따라서 구조 변화, 그 뒤에 활성 변화가 일어난다. 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인상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상기는 다양한 분자에 전이 되어 반응을 추진한다 라는 것들, 뭔가 매개하는 것들이 인상기다. 기본적으로 ATP를 생체 에너지로 쓰죠. 그때 인상기가 하나 떨어져 나와요. 이 PI, ADP가 되면서 PI가 나오는 것들을 우리는 무기인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AMP로서 PPI가 떨어져 나오죠. 이걸 피로인산 또는 읽기에 따라서 뭐 파이로인산 이렇게 읽죠. 그래서 피로인산이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핵산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자생물학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PPI 형태는 생물체에서 그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다고 했죠. 이대로 존재하면 첫 번째, 존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대로 존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이 양이 많아지면 다시 붙어버린다고 했죠. 그대로. 됐나요? 그래서 AMP와 PPI, 피로인산으로 나누어 뒀는데 PPI가 다시 붙어서 되돌아가 버리는 하는 되는 반응들이 일어나서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 그리고 PPI 형태로 있다 치더라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ATP 회로라고 부르는 거, ATP가 ADP가 되고 ADP가 ATP가 되는 그것들을 ATP 회로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회로에서 사용되는 건 무기인산 PI가 사용되기 때문에 PPI 형태로 있으면 뭐 재생이 불가하다, 사용이 어렵다 라는 이유로 생체 내에서 PPI는 다 분해시켜 버립니다. 분해시킨다는 의미가 없애버린다는 게 아니고 PI와 PI, 즉 EPI 형태로 바뀌어 버린다. 생체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 PI 형태로 보통은 바꿔놓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런 형태의 결합이 바뀌며 결합 재배를 통해 구동력, 뭔가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한다 라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ATP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포도당이 있고요. 이렇게 화살표를 통해서 공격이죠. 됐나요? 그러면 뭐 친전자체와 친액체, 아까 앞에 나왔잖아요. 카본일 COO를 결합하고 있는 것들은 뭐 친액체.
그래서 이렇게 공격이 되면 떨어져 나온다고요. 이렇게 떨어져 나옵니다. 그때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오는데 보통 ATP에서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올 때 고에너지 인산결합이 끊어지면서 몰당 1몰당 7.3 킬로칼로리의 에너지를 발생시키죠. 됐습니까? 고에너지 인산결합은 어디에 있다고요? 여기에 어떻게 분류되죠? 알파, 베타, 감마.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할 때 인상기 몇 번째 인상기요? 어디 1번, 2번, 3번이야. 1번, 2번, 3번이야. 이렇게 이름 붙이죠. 그래서 안쪽부터 알파, 베타, 감마를 붙인다고요. 됐나요? 어쨌든 알파, 베타, 감마든 아니면 이렇게 보실 때 이 바깥쪽 그리고 중간 이렇게 보실 때 여기만 고에너지 인산결합이라서 마지막을 끊어낼 때는 훨씬 더 적은 에너지가 나옵니다. 됐나요?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에너지가 나온다. 지금 여기에서 ATP, ADP 전이 반응을 보여주는 건 포도당에서 포도당 6인산, 그러니까 글루코스에서 G6P로 바꾸는 거예요. 이때 관여하는 효소 이름은 뭐죠? 뒤쪽에 나오겠지만 한 번 정도 보셨다고 가정했을 때 포도당이 포도당 6인산으로 바뀌는 해당 과정의 첫 번째 단계 헥소키나제 됐나요? 헥소키나제가 여기에 관여한다 라는 것들. 그래서 이 인산기 전이 반응을 하는 효소의 그룹을 뭐라 부르냐면 보통 키네이즈, 키나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산화 효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아래쪽 이건 진짜 참고입니다. 광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광합성 이런 것들이죠. 됐나요? 광인산화 이런 것들. 그래서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광화학 반응은 참고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여기에 토픽 4번은 생체 분자에서 흔한 작용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흔한 작용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는 있지 않겠습니다. 짧게 요약만 했어요. 그러면 자, 요 표만 조금 볼게요. 조금 더 올려야 되긴 한데 여기에 나오는 작용기들은 당연히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을 위해서가 아니고 아셔야 나중에 뭔가 설명이 되고 이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름과 필요한 것들은 좀 밑줄을 쳐두셔서 잘 정리하셔라 라는 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수산기예요. 됐나요? 수산기. 다르게 말하면 하이드록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OH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하게 부르죠. 수산기인데 기억해 두실 게 극성을 띠는구나. 그리고 주로 어떤 결합을 한다고요? 물과 수소 결합을 하는구나. 그리고 OH, 즉 수산기가 있을 때는 보통 알코올, 일종의 알코올이다. 나중에 보면 다양한 것 너무 많지만 글리세롤 이런 거 할 때 보통 앞에 붙는 수식어가 일종의 알코올로서 왜냐하면 OH기를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화합물의 이름은 들어갔을 때 알코올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인 구조 C2H5OH라는 것, 작용기를 강조할 때 이건 뭐죠? C2H5OH 에탄올. 여기에 보면 카보닐기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카르보닐기라고 해서 C의 이중결합 산소가 돼 있는 건데 여기 잘 보세요. 케톤이라고 불러요. 카보닐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골격의 내부에 들어가 있을 때는 케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런 애들을 케토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C의 이중결합 산소 카보닐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골격 끝에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그것들을 알데하이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름에 대한 이야기, 알도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COOH기라는 것들, 그리고 같이 보실 게 아미노기, 이건 아미노산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에요. 그 한정되진 않지만. 그래서 카르복실기는 꼭 기억하세요. 산으로 작용한다. 그래서 뭘 줄 수 있다? H+를 공여해 줄 수 있다. 여기에 아미노기는 반대로 염기로 작용한다. 그래서 H+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양쪽에 아미노기와 카르복실기를 가진,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진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쯔비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구조상으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줄 수 있는 그 이온들 중에서 이름이 나온 거예요. 쯔비트 이온 이렇게 해서 H+를 주거나 받는 애들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화학에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렇게 붙였는데 여기에서는 기억하실 게 카르복실기는 H+를 준다, 산이다. 아미노기는 염기로 작용한다, H+를 받아들인다. 이런 것들이고 화합물의 이름은 카르복실산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산이니까. 그리고 염기로 작용하는 아미노기가 있으면 그것들은 무슨 아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합물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 요거 이름 한번 보고 갈까요? 가운데 있는 얘가 뭘까요? 이런 구조하고 이런 거. 아까 케톤, 케토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얘들의 이름은 얘는 DHAP를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인산.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디하이드록시 아세톤. 그래서 이것들은 앞에 P 붙은 걸 더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포스포글리세르산, 글리세라이드라고 부르는 것들. 됐어요? 그럼 이 이름은 글리세르 알데하이드. 그래서 PGAL, P 붙으면 PGAL 하는 거, G3P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다. 이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에 항상 실험이나 내용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들이 뭐냐면 요 놈이 많이 등장하죠. 됐나요? 보통 SH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설퍼 히드록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됐나요? 이것들 SH 그룹이 상호 연결되면 단백질 구조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3차 구조. 됐나요? 영향을 준다. 이 화합물의 이름은 티올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면 이 구조의 이름, 이 아미노산의 이름이 뭐예요? 시스테인. 됐나요? 네. 됐죠? 설퍼 히드록식이라는 SH기를 가집니다. 이 SH기 간의 결합, SS 본드, 이 황화 결합을 만들고 수소 두 개는 떨어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3차 구조, 단백질의 3차 구조를 형성하는 중요한 공유 결합 중에 하나입니다. 되겠나요? 이것들 계속 이제 묻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고 이전에 많이 들으시는 분도 있죠. 이 SS 본드를 끊어버리는, 됐나요? 끊어버리는 환원제가 뭐죠? 제일 대표적으로 많이 넣어서 멜캅토 에탄올. 됐나요?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나올 때 다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SH기는 이황화 결합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리고 이게 하나 잘못된 것 같아요. 앞에 산소 이거 없애버리는 게 낫고 PO3라고 적든 또는 다른 형태로 적는 건 상관이 없는데 산소 이게 하나 이거 오타라고 해야 되나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산기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써서 이렇게 말을 PO4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건 앞에 이렇게 안 쓰기 때문에 지워버리세요. 그래서 음전화에 기여한다 라는 것들. 앞서 나온 ATP를 기준으로 ATP는 최대 몇 가의 음전화를 가질 수가 있다. 최대
사가의 음전하를 가질 수가 있다. 그 ATP가 작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속 원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 됐나요? 그 외에 뭐 중화라는 걸 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건 망간, 몰리브덴 등이 있다. 양면의 금속 원소들. 됐나요? 근데 ATP 나와서 작용을 위한 금속 원소를 물으면 Mg. 됐나요? E 플러스. 자, 그래서 이것들은 뭐 유기인산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등등등 이라는데 음전하를 만든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분자생물학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CH3를 붙이는 메틸기. 됐나요? 엄청 많이 나오죠. 분자 인식을 위한 꼬리표다. 굉장히 좀 두루뭉술한 부분이에요, 이 멘트는. 그래서 보통 분자생물학에서 그리고 단백질에서 됐나요? 아미노산의 메틸화도 있습니다. 오늘 다 할 거니까. 그래서 단백질, 아미노산을 메틸화시키든 핵산을 메틸화시키든 됐나요? 그 메틸화는 뭘로 작용한다고요? 뭔가를 절단하거나 분해하거나 분해를 못하게 하거나 등등등의 표지인자로 작용한다. 됐나요? 메틸기가 있으면 뭐 제한 요소에 의해서 절단이 되지 않는다든지, 됐나요? 발현이 되지 않는다든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것들처럼 꼬리표로 작용한다라는 것들. CH3 메틸기. 여기에 나오는 벤젠 고리 구조처럼 육각형 고리 구조 하나, 단일세를 가지면서 CH3를 가진 것들. 일단 단일세니까 뭐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염기예요. 염기에서 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중세가 아니니까 피리미딘. 피리미딘은 뭐가 있어요? C. 다음에요. T. 우라실 U가 있죠. 얘는 뭐예요? CH3가 붙은 거. 똑같아요. 근데 이게 있고 없고가 달라요. 타이민, 티민. 됐어요. 시도시는 이거 없어요. 알았죠?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되게 그죠? 퀴즈도 아니고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다라는 거. 여기에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작용기는 답으로 쓸 일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0%이지만 실제 뭐 설퍼 히드록식이라든지 메틸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나 뭐 그 화학적인 뭐 단위의 내용은 작용기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모든 작용기를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도 이건 필수라는 겁니다. 자, 느낌이 이제 익숙하죠. 거의 이제 제가 익숙하죠. 이게 그리고 하나 깜빡깜빡 할 것 같아서 전달해 드릴 게 뭐냐면 매주 수업을 하면, 매주 강의가 있으면 그 강의에 해당하는 내용이 중간에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 자체는 올라가죠, 당연히. 강의와 관련된 문항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철저하게 진짜 정말 다짐을 하고 철저하게 수업을 듣는 사람들을 진짜 좀 이렇게 관리해 가겠다. 그 관리라는 게 어떤 관리냐면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중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이런 느낌이 약간 들 정도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모의고사는 뭐 거의 응시하셔야 돼요. 당연히 지금 듣는 선생님들은 그냥 무료로 다 모의고사 갈 거지만 안 푸시면 안 돼요. 무조건 시간 제한돼서 푸셔가지고 제가 첨삭을 하고 그 데이터를 다 기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미비했던 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제가 미비했던 부분들을 다 채워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올해 무조건 가는 건 어떤 느낌이냐 하면 저하고 그냥 함께, 저도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함께 진짜 공부해요 라는 식으로 다 데이터를 모아서 선생님 발생학 계속 흘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5문제 푸세요, 꼭 저한테 보내세요 라고 해서 조금 중고등학교식의 관리 느낌이 들도록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쪼여갈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말을 드리고 싶었냐면 1주 강의가 끝나면 제가 정리해서 그 내용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인강 듣는 선생님들은 인강 사이트에, 그다음에 직강 듣는 선생님들은 제가 개인 톡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출력해서 보통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기출도 있을 수 있고 새로운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핸더슨 하셀바리식처럼 그런 유형의 문제, 기출일 수도 있고 이거 그럼 반드시 풀으셔가지고 제가 막 왜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까지는 안 하겠지만 반드시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모아두세요. 됐나요? 모아두시면 분명히 나중에 이론 강의 넉 달이 끝나면 굉장히 좀 모여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들은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은 없을 수 있고 한두 문제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그것들은 언제든지 또 그 문항 중에서 뽑아서 이거 풀어보세요 하면 푸셔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튼 조금 타이트하게 이렇게 좀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미리 안내를 드리는 겁니다. 인강 선생님들은 사이트에 올라갈 거고 직강 선생님들은 출력 및 필요하다면 PDF로 제공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부분들을 가져갈 거니까 그것뿐만 아니고 계획한 게 많아요. 그래서 계획한 게 많다라는 건 너무 많아서 번잡스럽다라는 게 아니고 조금 귀찮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하기 싫은데 응시를 하셔야 되고 제출하기 싫은데 제출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 됐나요? 그래서 막 꼼꼼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에는 생교론이 그렇게 계획되고 있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킬링 캠프 이런 것처럼 죽어보자 이렇게 해서 가능하시다면 직인강을 통해서 그것도 계속 답쓰는 방법 일주 내내 이렇게 막 하는 것들. 그러니까 교육학 빼고는 완벽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학은 열심히 또 따로 공부하시고 빼고는 최대한 채워보려고 노력을 할 거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알겠죠? 조금만 더 보고 쉬어가도록 하죠. 다섯 번째 토픽은 무기염료와 비타민. 이것도 하나씩 이런 것들은 조금 양해를 구할게요. 여기에 이런 것들 됐나요? 그래서 방사선 동위원소인데 여기에서 하나 오류가 있더라고요. 방사선 동위원소가 싹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따로 아마 필기를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쭉 읽고 진행할게요. 무기염류라고 보면 주로 다량 원소, 주요 원소가 있고 미량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CHON, SP 또는 PS가 기본적인 주요한 내용들이다. 그래서 CHON은 저는 그 발음 기호를 읽으면 촌이잖아요. 촌, 도시와 농촌 할 때처럼. 그래서 촌, 그 다음에 SP, 이렇게 하든 PS 하든 이것들을 한 번쯤은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인산 P는 핵산, ATP, 인지질, 그리고 S는 시스테인, 메티오닌 및 단백질 구조의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나중에 단백질 할 때 나오겠지만 메티오닌은 SH기, 설퍼 히드록시기를 가진다 하더라도 뭘 잘 형성하지 않는다? 이황화 결합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거의 형성하지 않는다. 아예 제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형성하지 않는다. 주요 이온의 기능은 참고로 좀 해두세요. 칼슘이라고 보면 신호 전달이라든지 근육 수축이라든지 이런 데 계속 나올 거죠. 신호 전달의 2차 전달자로 칼슘은 중요합니다. 됐나요? 마그네슘이다. 앞서 말씀드린 ATP 사용 반응에서의 보조인자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트륨, 칼륨 다시 한번 이렇게 자, 나트륨, 칼륨, 그 다음에 염화이온들은 삼투나 또는 막전이 형성에 관여한다. 됐어요? 그리고
Fe 이카 플러스 철은 전자전달계 또는 뭐 그 중에서 헤모글로빈, 시토크롬 이런 것들 꼭 기억하세요. 됐나요? 이게 이제 뭐 별거 아니네 라고 하지만 나중에 나왔을 때 여기에 포함되는 금속 원소를 쓰시오 이런 것들 할 때 됐나요? 철 이런 것들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이건 패스할 수 있어요. 그래도 조금 눈여겨 봐두세요. 알겠죠? 미량원소와 과잉 그리고 결핍 이런 것들도 존재한다라고 보는데 요건 참고하시고요. 이런 것들 참고라는 건 읽어보셔도 되고 넘기셔도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볼까요? 비타민을 보면 생체 내에서 거의 대부분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성되지 않아 외부에서 공급이 필요하다. 됐나요? 그리고 비타민은 보통 조효소로 작용한다. 또는 그게 생성되는 전구체로 많이 사용되더라. 라는 것들 그것도 기억하시고 비타민은 두 가지로 나타내죠. 수용성과 지용성. 수용성은 비타민 B군들, B1, B2 뭐 이런 것들, B군, 그리고 C, 수용성이기 때문에 과량 섭취하면 전부 다 물에 녹아서 소변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용성은 A, D, EK 나중에 어디에서요? 소화에서 뭐 암죽간으로 흡수될 때 지용성 비타민 A, D, EK이고 이것들은 많이 먹으면 일반적으로 축적이 돼요. 됐나요? 그래서 축적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보셨어요? 어린 아이들이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내과 처방을 받으면 요 작은 병에 비타민 D가 들었는데 하루에 한 방울 먹어요. 됐나요? 과량으로 먹는 게 아니라 하루에 한 방울 정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뭐 많이 먹으면 체내 축적되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됐나요? 누가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지방과 관련돼서 많이 또 축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지용성끼리라서. 그래서 그러면 많이 먹으면 살찌나요? 막 이렇게 묻는데 살찔 정도 먹으려면 비타민 D라고 보면 하루에 한 방울이 아니라 하루에 뭐 1.5리터 이상을 마셔야 그렇게 되겠죠. 요것들. 그리고 여기 보면 세 번째 방사성 동위원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 보면 주요 원소 탄소인데 탄소는 12번인데 13과 14를 쓸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들. 꼭 14만은 아니고 그때 썼다라는 것들이 알겠죠? 13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탄소는 주로 어디에 쓰냐면 대표적인 게 켈빈 회로를 추적할 때 썼다. 대표적인 역사적 사실이. 두 번째는 수소. 됐나요? 이건 뭐 1, 2, 3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삼중 수소의 경우는 티미딘을 포함한 삼중 수소의 경우는 DNA 복제 시기를 확인하는데 쓰더라. 실험적으로 썼더라. 산소인데 이건 18번의 산소. 됐나요? 이것들은 광합성에서 뭐요? O2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물의 분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들 그리고 15N짜리 이건 DNA 반보존적 복제에 대한 부분들 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황과 피
35S와 32P 얘들은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 유전 물질을 확인하는 실험 중에서 거의 종결을 짓는 마지막 허쉬와 체이스의 실험, 박테리오 파지를 이용해서 하는 실험이죠. 그때 주로 사용하더라. 이게 그냥 기본적인 메인 알아두셔야 될 정도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대 분자, 고분자 단백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